베트남, 삼성을 인질 삼았다 경제 박살났습니다. 삼성과 약속했던 혜택을 파기하고 법인세를 대폭 인상하여 신뢰가 깨진 베트남을 대신해 다른 나라의 신규 투자를 선택했으며 베트남 현지 협력업체 파산과 대규모 실직 위기를 맞이하는데 삼성의 남다른 포용력으로 기존 베트남 공장과 인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삼성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군요. 어떻게 남다른 포용력을 가졌을까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있는데요. 베트남은 5천억 원의 이익을 욕심냈지만 국가 신용도 하락과 300조 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또한 폭염시 공장의 전력을 우선 차단하는 압박을 하자 삼성은 생산 물량 40%를 인도로 이전 결정했습니다. 신뢰를 깨고 배신을 한 베트남을 뒤집어 놓은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300조 원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베트남 증시가 하루 만에 7% 폭락했습니다. 협력업체 주가는 30%가 날아갔죠. 제 사무실 전화기는 불이 날 정도로 울려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삼성은 떠나기로 결정했고 베트남은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5,200억 원을 욕심내다가 300조 원을 날린 겁니다. 거대한 오만의 대가였죠. 6개월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어요. 베트남 재무부 장관은 호텔 만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없이 못 산다고요. 삼성이 40조 원이나 투자했는데 어디 가겠냐고요. 우리가 세금 올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낼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20년간 아시아 시장을 봐왔지만 이런 오판은 처음이었거든요. 한국 기업을 너무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싱가포르 지사에서 긴급 보고서가 날아왔어요. 삼성이 인도와 비밀 접촉 중이라는 첩보였죠. 저는 즉시 베트남 투자청에 경고했습니다. 삼성이 진짜 떠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비웃었어요. 기업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면서요. 그게 베트남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삼성 공장의 전기를 끄는 거였어요. 45도 폭염에 6시간 동안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손실이 4천억 원이었죠.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 그런데 삼성은 항의 한마디 없이 조용했습니다. 베트남은 그걸 굴복으로 착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히 떠날 준비를요. 2주 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속보가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삼성전자가 베트남 생산량 40%를 인도로 이전한다는 공식 발표였죠. 베트남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어떻게든 막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늦었다고요. 인도와 계약 서명까지 끝났다고요. 그때부터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투자은행 아시아 지역 본부장 마크 톰슨입니다. 20년간 이 바닥에서 수천억 달러를 움직여봤지만 이런 사태는 처음이었어요. 한나라 정부가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오만과 무지로요. 지금부터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하겠습니다. 베트남이 어떻게 5,200억 원 욕심내다 300조 원을 날렸는지, 삼성이 왜 복수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의 진짜 무서움이 뭔지 말이죠. 신뢰는 40조 원보다 무겁다는 교훈을 베트남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6개월 전 저는 하노이의 한 5성급 호텔 연회장에 있었습니다.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주최한 만찬이었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죠.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그룹, 그리고 저희 은행까지. 베트남 정부가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설명하겠다며 모은 자리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별 기대 없이 참석했어요. 이런 자리는 대부분 형식적이거든요. 정부가 이미 결정한 걸 통보하는 자리일 뿐이죠. 장관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외국 기업 세율 조정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기존의 외국 기업들에게 적용하던 특별감면 세율을 대폭 올리겠다는 거였죠. 특히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타겟이었어요. 법인세를 5.1%에서 15%로 올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3배 인상이었죠. 연간 5,200억 원의 추가 부담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JP모건 아시아 본부장이 손을 들었어요. 장관님, 기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성과는 15년 감면 약속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장관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투자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베트남은 이제 아시아의 제조업 허브예요. 외국 기업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없이 살 수 없어요. 삼성만 봐도 그렇잖아요. 40조 원을 투자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장이 6개나 있고 직원이 18만 명인데 이걸 다 버리고 떠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세금 좀 더 내라고 하면 낼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갑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20년간 아시아 시장에서 일했지만 이런 오만은 처음 봤거든요. 만찬이 끝나고 저는 호텔 로비로 나왔습니다. 베트남 투자청 국장 응우옌 반 뚜언과 마주쳤어요. 대학에서 같이 경제학을 공부한 친구였죠.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뚜언, 오랜만이야. 마크, 정말 오랜만이네. 우리는 로비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옛날 얘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저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뚜언,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 물론이지. 오늘 장관 발표 말이야. 삼성한테 너무 센 거 아니야? 뚜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네도 그렇게 생각해? 응. 40조 투자했다고 못 떠난다는 건 위험한 생각이야. 삼성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한 회사거든. 뚜언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알아. 중앙정부에 반대 의견 냈었어. 하지만 CR도 안 먹히더라. 위에서 이미 결정난 거야. 왜 그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는데? 총리실에서 압박이 들어왔대. 삼성한테 본때를 보여주라고. 외국 기업들이 너무 설친다는 거야. 본때를요? 응. 베트남을 무시한다는 거지.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이익만 빼간다고. 그래서 삼성을 본보기로 삼기로 했대.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뚜언, 그건 정말 위험한 판단이야. 삼성이 진짜 떠날 수 있어. 마크, 자네는 한국 기업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 뚜언이 고개를 저었어요. 40조 원이야. 40조. 이걸 버리고 어디로 가겠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없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이 한 통 와 있었어요. 싱가포르 지사 리서치팀에서 보낸 긴급 보고서였죠. 제목은 삼성전자 인도 투자 동향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개월간 인도 타밀나두 주정부와 8차례 접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접촉 목적은 신규 생산기지 건설이었죠. 규모는 연간 스마트폰 5천만 대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베트남 생산량의 40%가 넘는 규모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인도 측 제한 조건이었습니다. 10년간 법인세 완전 면제, 공장 부지 500만 제곱미터 무상 제공, 도로와 전력 인프라 주정부 전액 부담. 베트남이 거부한 모든 조건들을 인도가 제공하고 있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인도 이전은 단순한 검토 단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협상 단계에 진입했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노이 야경이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저 빌딩들 중 상당수가 삼성 관련 기업들이에요. 만약 삼성이 정말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18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까요? 협력업체 420개가 문을 닫을까요? 베트남 수출이 20% 이상 감소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더 끔찍한 건 베트남 정부가 이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은 절대 못 떠난다고 믿고 있었죠. 오만이었습니다. 무지한 오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어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었죠. 삼성에게 적용되던 법인세 5.1%가 15%로 오릅니다. 유예 기간도 협의 과정도 없었어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뚜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뚜언, 정말로 밀어붙이는 거야? 응. 이미 관보에 실렸어. 다음 달부터 적용이야. 삼성 측 반응은 조용해. 아무 말도 없어. 그게 오히려 더 걱정인데. 마크, 걱정하지 마. 뚜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삼성이 결국 받아들일 거야. 다른 선택지가 없거든.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을까요? 제 경험상 한국 기업들은 항상 플랜 B를 갖고 있었어요. 특히 삼성 같은 회사는 더욱 그랬죠. 조용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받아들인 것, 다른 하나는 조용히 다른 길을 준비하는 것. 저는 후자에 걸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제 예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싱가포르 지사에서 또 긴급 보고서가 날아왔거든요. 이번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신규 투자 전면 중단 보고서를 열어봤어요. 삼성이 베트남에서 계획하던 모든 신규 투자를 중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공장 증설 계획 취소, 신규 R&D 센터 건립 보류, 협력업체 추가 유치 중단, 총 12조 원 규모의 투자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저는 즉시 뚜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삼성이 신규 투자를 전부 중단했어. 이거 심각한 신호야. 3시간 후 뚜원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알고 있어. 우리도 파악했어. 하지만 협박용일 뿐이야. 기존 공장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잖아. 문제 없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뚜원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신규 투자 중단이 얼마나 나쁜 신호인지 말이죠. 기업이 한 나라에서 투자를 멈춘다는 건 그 나라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당장 떠나지 않더라도 서서히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그걸 협박으로만 봤어요. 삼성이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죠. 곧 다시 투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7월 중순이었습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닥쳤어요. 기온이 45도까지 치솟았죠. 에어컨 가동량이 폭증하면서 전력 수요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베트남 전력공사는 선택적 단전을 실시했어요. 주거 지역 전력을 우선 공급하고 일부 산업시설은 전기를 끊었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공장의 전기를 끊었느냐였습니다. 삼성 공장이었어요. 하노이 인근 삼성 공장 3개소의 전력이 동시에 차단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꼬박 6시간 동안이었죠. 저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즉시 뚜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원, 지금 뭐 하는 거야? 삼성 공장 전기를 끊었다고. 폭염이라 어쩔 수 없었어. 전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다른 공장들은 멀쩡하던데? 뚜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크, 이건 전력공사가 결정한 거야. 우리가 지시한 게 아니라고. 정말로 그렇게 믿어?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하필 삼성 공장만 끄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뚜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손실 규모를 계산해봤어요. 반도체 클린룸이 6시간 동안 전력 공급 없이 방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와 습도 제어가 불가능해집니다. 클린룸 내부의 모든 웨이퍼가 오염돼요. 생산 중이던 제품은 전부 폐기 처분이죠. 장비들도 급격한 온도 변화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최소 4천억 원의 손실이었어요. 단 6시간 만에 4천억 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삼성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삼성은 공식 성명도 내지 않았고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거부했죠. 그냥 조용히 공장을 복구하고 다시 가동했을 뿐이에요. 베트남 정부는 이걸 보고 안심했습니다. 삼성이 결국 굴복했다고 생각했어요. 4천억 원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항의 한마디 못하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고 믿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두려웠어요. 한국 기업이 조용할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화가 나서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건 아직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건 이미 마음을 접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 관계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본사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베트남 삼성 사태 분석 및 향후 전망이었어요.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삼성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포기의 신호로 판단됩니다. 베트남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기업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내쫓는 행위입니다. 삼성이 조만간 베트남 생산 비중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베트남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당사는 베트남 투자 포지션 재검토를 권고합니다. 보고서를 보낸 뒤 저는 뚜원에게도 같은 내용을 보냈어요. 친구로서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뚜원, 이건 정말 위험해. 삼성이 조용한 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야. 지금이라도 협상 테이블로 불러야 해. 보상도 해줘야 하고. 뚜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 마크.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 삼성은 결국 우리 말을 들을 거야. 저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없었으니까요. 베트남 정부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삼성이 40조 원을 버리고 떠날 리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요. 싱가포르 지사에서 계속 정보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삼성이 인도 타밀나두 주정부와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첩보였어요. 부지 선정이 끝났고 계약서 초안까지 완성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폭탄이 터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자신들이 이겼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걸 잃고 있었어요. 5,200억 원을 벌려다가 300조 원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력 차단 사태 직후 저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이 떠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숫자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투자은행의 일은 결국 숫자로 진실을 밝히는 거니까요. 2주 동안 자료를 모았습니다. 베트남 통계청 데이터, 삼성 공시 자료, 인도 정부 발표 자료까지 밤을 새워가며 분석했어요. 그리고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베트남이 잃을 것부터 계산했어요. 삼성이 베트남에서 직접 고용하는 인원은 18만 명이었습니다. 협력업체 420개에서 일하는 사람이 30만 명이었죠. 총 48만 명이 삼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까지 생각하면 약 150만 명이 삼성 덕분에 먹고 사는 겁니다. 베트남 인구의 1.5%예요. 수출 비중도 엄청났습니다. 베트남의 연간 수출액 약 350조 원 중 삼성이 22%를 차지했어요. 금액으로 77조 원입니다. 만약 삼성이 40%를 인도로 옮기면 31조 원이 증발하는 거예요. 전체 수출의 9%가 사라지는 겁니다. GDP 기여도도 계산해봤어요. 삼성의 베트남 내 연매출은 약 70조 원이었습니다. 베트남 GDP 1000조 원의 7%를 삼성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GDP의 약 10%가 삼성 생태계에서 나옵니다. 40%가 빠지면 GDP의 4%가 한순간에 증발해요. 세수 손실도 어마어마했어요. 베트남 정부는 5,200억 원을 더 받으려고 세율을 올렸죠. 하지만 삼성이 40%를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이 베트남에 내던 연간 세금 3조 원의 40%인 1조 2천억 원이 사라집니다. 5,200억을 더 받으려다가 1조 2천억을 잃는 거예요. 게다가 협력업체들이 문을 닫으면 그쪽 세금도 사라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양도세와 재산세도 줄어듭니다. 총합하면 연간 약 5조 원의 세수가 날아가는 겁니다. 5,200억을 욕심내다가 5조를 잃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이번엔 삼성 입장에서 계산해봤습니다. 베트남에 투자한 40조 원이 정말 매몰 비용일까요? 삼성의 연매출은 약 300조 원입니다. 40조는 연매출의 13%예요. 감당 못할 수준이 아니었죠. 더 중요한 건 미래 가치였습니다. 베트남에서 계속 사업하면서 매년 5,200억씩 더 내야 해요. 10년이면 5조 2천억이고 20년이면 10조가 넘어갑니다. 게다가 베트남 정부가 또 세금을 올릴 수도 있어요. 반면 인도는 10년간 법인세 완전 면제였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낼 세금이 연간 약 10조 원인데 이게 10년간 영원히 되는 겁니다. 절감액만 100조 원이에요. 부지 제공 조건도 비교해봤어요. 인도 타밀나두 주정부는 500만 제곱미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7배예요. 시장가치 약 2조 원을 공짜로 주는 겁니다. 인프라도 주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했어요. 베트남에서 삼성이 도로와 전력시설에 쓴 3조 원을 아끼는 거죠.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도 무상 지원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베트남보다 나았어요. 리스크 측면도 분석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15년 세금 감면 약속을 3년 남기고 깨버렸어요. 전력도 마음대로 끊었고요. 베트남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세금을 올렸으니 내일은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반면 인도는 법치주의가 확립된 나라였습니다. 한번 맺은 계약은 절대 함부로 깨지 않는 문화였어요. 모든 분석을 종합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삼성이 베트남에 남아야 할 경제적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떠나는 게 합리적이었죠. 40조를 포기하는 게 아까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이득이었어요. 저는 이 분석 보고서를 뚜원에게 보냈습니다. 뚜원, 이 보고서 좀 봐줘. 숫자로 계산하면 삼성이 떠나는 게 합리적이야. 베트남이 5,200억을 벌려다가 5조를 잃게 될 거야. 지금이라도 협상해야 해. 뚜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 마크. 하지만 자네 계산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뭔데? 삼성의 자존심이야. 40조를 버리고 떠난다는 건 패배를 인정하는 거야. 삼성이 그럴 리 없어. 한국 기업들은 자존심이 세잖아. 절대 굴복 안 하는 척하지만 결국엔 현실을 받아들일 거야.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뚜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의 자존심은 베트남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굴복하느니 차라리 떠나는 걸 선택해요.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뚜어는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정부 전체가 그랬어요. 삼성은 못 떠난다. 40조가 있으니까
18만 명이 있으니까 그들은 숫자만 봤어요. 하지만 숫자 너머에 있는 진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숫자가 무의미해진다는 걸요. 2주가 지났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전력 차단으로 4천억 원 손실을 봤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죠. 언론 인터뷰도 거부했고 공식 성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공장을 돌리고 있었어요. 베트남 정부는 이걸 보고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삼성은 베트남에서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책이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외국 기업들도 이제 베트남의 새로운 위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장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 기자회견을 호텔방에서 지켜봤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싱가포르 지사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급한 전화였어요. 마크, 큰일 났어. 리서치 팀장 제임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삼성이 인도 타밀나두 주정부와 계약 서명했어. 뭐? 언제? 어제. 우리 현지 소스가 확인했어. 부지 계약서에 삼성전자 인도 법인장 사인이 들어갔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제임스가 자료를 보내왔어요. 부지 면적 500만 제곱미터, 공장 규모 연간 스마트폰 5천만 대 생산, 투자 규모 약 8조 원, 고용 인원 12만 명, 착공 시기 3개월 이내 베트남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인도로 옮기는 계획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언제?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계약까지 했으면 조만간 발표할 거야. 마크, 베트남 측에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려줘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계약까지 끝났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친구한테는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화를 끊고 즉시 뚜원에게 연락했습니다. 뚜원, 지금 통화 가능해? 응. 무슨 일이야? 삼성이 인도랑 계약 서명했어. 어제. 뭐? 정말이야? 싱가포르 지사에서 확인했어. 부지 계약까지 끝났대. 조만간 공식 발표할 거야. 전화 너머로 뚜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돼? 연간 5천만 대 생산 규모야. 베트남 물량의 거의 절반이야. 긴 침묵이 흘렀어요. 뚜원, 아직도 협박용이라고 생각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약까지 했는데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잖아. 뚜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발표 전에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 뚜원, 정신 차려. 계약 서명까지 끝났다고. 이건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뚜원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노이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폭탄이 터질 거라는 걸요. 3일이 지났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어요. 재무부는 다음 분기 세수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에 증액된 세금을 반영해서 예상치를 높게 잡았어요. 투자청은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을 자랑했죠. 삼성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태풍이 오는데 소풍 준비를 하고 있는 격이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뚜원이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마크, 중앙정부에 보고했어. 삼성이 인도랑 계약했다고. 반응이 어땠어? 믿지 않더라. 협박용이라고. 발표 전까지는 괜찮을 거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뚜원, 이건 협박이 아니야. 진짜야. 삼성은 이미 떠나기로 결정한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뚜원이 절규하듯 물었어요. 계약까지 끝났는데 아무것도 없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뿐이야. 삼성이 공식 발표하면 증시가 폭락할 거야. 협력 업체들이 패닉에 빠질 거고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해. 뚜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중앙정부가 너무 오만했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삼성을 무시했고 한국을 얕봤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거리는 활기찼고 식당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걸요.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시아 총괄 부사장이었어요. 마크, 베트남 투자 포지션 정리 준비해. 언제까지요? 이번 주 안에. 삼성 발표가 임박했어. 발표 나오면 시장이 요동칠 거야. 그 전에 빠져나와야 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베트남 관련 포지션 50% 매도 준비하세요. 조용히 진행하고요. 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부사장님,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곧 알게 될 겁니다.
일단 실행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죠. 싱가포르 지사에서 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삼성 본사에서 글로벌 기자회견 일정 잡았다는 첩보였어요. 날짜는 3일 후였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생산 전략 발표. 드디어 터지는구나.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베트남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3일 후에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요. 삼성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어요. 완벽한 준비. 떠날 준비를 조용히 끝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됐어요. 베트남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죠. 3일 후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죠. 오전 10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싱가포르 지사 제임스였습니다. 마크. 로이터 속보 떴어.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로이터 통신 메인 화면에 큼지막한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량 40% 인도 이전 발표. 연간 스마트폰 4천만 대 규모. 인도 타밀나두의 신규 공장 건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터진 겁니다. 기사를 클릭했어요. 삼성전자는 오늘 글로벌 생산 전략 재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하던 스마트폰 물량 중 40%를 인도로 이전하며 인도 타밀나두주에 8조 원 규모의 신규 공장을 건설합니다. 연간 5천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며 12만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삼성글로벌 생산 총괄 부사장의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이번 결정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일환입니다.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목적입니다. 외교적인 표현이었지만 속뜻은 명확했어요. 베트남 너희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생각이 있다.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투자청, 재무부, 산업부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첫 번째 전화는 뚜원이었습니다. 마크, 봤어? 지금 난리 났어. 봤어? 어떻게 해야 해? 뚜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어.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발표됐어. 되돌릴 수 없어. 그럼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고? 당한 게 아니야. 뚜원. 이건 너희가 선택한 거야. 전화를 끊고 컴퓨터 화면을 봤어요. 베트남 증시가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호치민 지수가 개장 30분 만에 5% 떨어졌어요. 1시간 후에는 7%까지 내려갔죠. 협력업체 주가는 더 심각했습니다.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는 상장 기업들의 주가가 30%씩 폭락했어요. 전자부품 업체, 플라스틱 제조사, 물류회사, 모두 급락했습니다. 장마감 전에 거래가 정지된 종목도 여러 개였어요. 하한가를 찍은 겁니다. 오후가 되자 베트남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삼성의 결정은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장관님, 세금 정책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정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왜 삼성이 떠나는 겁니까? 그건 삼성의 글로벌 전략일 뿐입니다. 기자회견은 엉망이었어요. 장관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저녁에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총괄 부사장이 주재했어요. 베트남 상황 보고해주세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증시 7% 폭락. 협력업체 평균 30% 하락. 베트남 동화가 달러 대비 3% 떨어졌습니다.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네요. 포지션 정리는 어제 50% 매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도 이번 주 안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잘했어요. 다른 은행들 움직임은 JP모건이랑 골드만삭스도 매도에 나섰습니다. 시티그룹은 베트남 투자 등급 하향 검토 중입니다. 부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도미노가 시작됐군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가 직접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삼성전자의 투자를 환영합니다. 인도는 글로벌 제조업의 새로운 허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투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섰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베트남이 버린 기회를 인도가 낚아챈 거죠. 오후에 일본 언론들이 반응했습니다. 니케이 신문 일면 기사였어요. 베트남의 오만, 아시아의 교훈, 외국 기업 협박은 부메랑. 기사는 신랄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을 상대로 세금 폭탄과 전력 차단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결과는 참혹하다. 삼성은 생산 기지를 인도로 이전했고
베트남은 모든 것을 잃었다. 이는 외국 기업을 협박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교훈이다. 저는 그 기사를 뚜언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세계가 보는 시각이야. 베트남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라고 생각해. 뚜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알아. 우리가 졌어. 완전히 졌어. 중앙정부는 지금 패닉 상태야. 총리실에서 난리가 났대. 하지만 이미 늦었어. 전화가 울렸습니다. 베트남 재무부 차관이었어요. 마크 부사장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삼성과 재협상할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관님, 이미 늦었습니다. 삼성은 인도와 계약까지 끝냈어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차관님, 이건 차관님들이 만든 결과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탄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잔해만 남았습니다. 삼성 발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었어요. 단순히 삼성 하나가 떠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베트남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제일 먼저 움직인 건 신용평가사들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베트남 투자 등급 하향 검토, 정책 리스크 증가. 보고서 내용은 가혹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최근 행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안겨줍니다. 계약 불이행, 선택적 전력 차단 등은 법치주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사는 베트남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부정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움직이자 다른 투자은행들도 따라왔어요. JP모건이 같은 날 비슷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무디스는 베트남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에서 부정으로 바꿨어요. 피치도 검토에 들어갔죠. 저는 본사에 긴급 보고를 올렸어요. 베트남 투자 포지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채 보유액 3조 원, 기업채 2조 원, 주식 1조 원 총 6조 원 규모입니다. 최소 절반 이상 매도를 권고합니다. 본사 승인이 즉시 떨어졌어요. 우리뿐만 아니었습니다. 다른 외국계 은행들도 똑같이 움직였죠. 베트남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다른 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삼성 발표 나흘 후 일본 캐논이 발표했어요. 베트남 공장 증설 계획 재검토. 캐논은 베트남의 프린터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2조 원 규모였죠. 그런데 갑자기 재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같은 날 대만 폭스콘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신규 투자 보류 3조 원 규모였어요. 이틀 후에는 미국 인텔이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반도체 패키징 공장 확장 연기. 저는 뚜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언, 상황 파악하고 있어? 응. 캐논, 폭스콘, 인텔 다 알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뚜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모르겠어. 중앙정부에서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일시적이라고?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뚜언, 이건 시작이야. 더 많은 기업들이 떠날 거야. 삼성이 증명해버렸거든. 베트남 정부가 믿을 수 없다는 걸.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LG전자가 베트남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취소했어요. 4조 원 규모였습니다. 대신 인도네시아로 간다고 발표했어요.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이 회사들이 베트남 경제의 버팀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둘씩 떠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협력업체들이었습니다. 삼성 발표 2주 후 협력업체 120개가 폐업을 선언했어요. 삼성 물량의 40%가 인도로 가면 이 회사들은 매출이 반토막 나는 겁니다. 버틸 수가 없었죠. 전자부품 업체, 플라스틱 사출 업체, 포장재 업체, 금형업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8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하노이와 호치민 산업단지가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실업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20년 동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어요. 정부가 뭘 해준다는 것도 없어요. 부동산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노이 외곽산업단지 근처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25% 떨어졌어요. 삼성 직원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죠. 물량 감소 소식이 나오자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건설 현장도 멈춰섰습니다. 반쯤 지어진 아파트들이 흉물처럼 서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베트남 경제 충격 평가였죠. 숫자를 정리했어요. 외국인 투자 감소 45%, 증시 시가총액 감소 30조 원, 협력업체 폐업 120개, 실업자 8만 명,
부동산 가격 하락 25%, 추정 총 손실액은 약 50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큰 손실이 올 거였습니다. 삼성 공장이 실제로 인도로 이전하면 추가로 25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됐어요. 합치면 300조 원입니다. 5,200억 원을 욕심내다가 300조 원을 날리는 역사상 최악의 경제적 판단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베트남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삼성 발표 한 달 후 저는 삼성 아시아 지역 본부에서 열리는 투자자 설명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삼성 지역 본사였어요. 세계 각국의 투자은행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그룹 모두 왔어요. 삼성이 베트남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죠.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긴장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어떻게 정리할지 궁금했거든요. 완전히 철수할까요? 아니면 일부만 남길까요? 복수하든 모든 걸 무너뜨릴까요? 삼성 아시아 총괄 부사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50대 후반의 한국인이었어요.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베트남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어요. 인도 신규 공장 건설 일정, 베트남 물량 이전 계획, 고용 조정 방안.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인도 타밀나두 공장은 6개월 내 착공합니다. 18개월 후 양산 시작 예정이고요. 연간 5천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춥니다. 베트남에서 이전되는 물량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상치 못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기존 공장 운영 계획.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부사장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베트남 타이응우엔과 박린 공장은 계속 유지합니다. 기존 생산 물량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고요. 직원 18만 명 중 해고 계획은 없습니다. 협력업체 420개와의 계약도 유지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JP모건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사장님, 확인하고 싶습니다. 베트남에서 40%를 인도로 옮기는데 직원 해고가 없다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40%는 신규 증설 물량입니다. 원래 베트남에서 늘리려던 걸 인도에서 늘리는 겁니다. 기존 물량은 그대로예요. 그럼 기존 직원들과 협력업체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없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이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베트남 정부가 그렇게 협박했는데도 노동자들은 보호하는 거예요. 골드만삭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베트남 정부가 계약을 깨고 전력까지 차단했는데 왜 기존 공장을 유지하시는 겁니까? 부사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겐 죄가 없으니까요. 베트남 정부가 잘못한 거지 타이응우엔과 박린에서 일하는 18만 명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15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우리가 화가 났다고 그 사람들을 길바닥에 내팽개칠 수는 없어요. 한국 기업은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20년 넘게 투자은행에서 일했지만 이런 기업은 처음 봤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이익만 생각해요. 손해보면 바로 철수하고 직원들은 버리죠. 그게 자본주의 논리니까요.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화가 나도 약자는 지킨다는 겁니다. 시티그룹 대표가 물었어요. 그럼 베트남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부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복수해봤자 누가 이기겠어요? 다 지는 겁니다. 저희도 지고 베트남도 지고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지는 거예요. 그럼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까? 아니요. 부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교훈을요. 신뢰를 깨면 어떻게 되는지, 파트너를 협박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번 일로 베트남 정부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이 아닐 거예요. 마지막도 아닐 거고요. 베트남 정부가 계속 이런 식이면 다른 외국 기업들도 다 떠날 겁니다. 그럼 베트남은 30년 후퇴예요. 부사장의 말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냉정한 분석이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부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사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솔직히 궁금합니다. 베트남 정부한테 당하신 걸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으세요? 부사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연히 화나죠. 15년 파트너를 그렇게 대했는데. 하지만 화낸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저희가 베트남 공장 전부 닫고
18만 명 해고하면 베트남 정부 코가 납작해지겠죠. 통쾌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죄 없는 노동자들은요? 그 사람들 가족들은요? 저희가 복수한다고 그 사람들까지 희생시킬 수는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한국 기업이구나. 이게 삼성이구나. 화가 나면 복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약자를 생각했고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부사장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마크 부사장님도 베트남 친구분 있으시죠? 예. 투자청 국장이요. 그분한테 전해주세요. 삼성은 베트남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다만 신뢰가 깨졌을 뿐이고 신뢰는 다시 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요. 알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하노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일했지만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진짜 위대한 기업은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람을 생각하고 파트너십을 지키고 복수보다 교훈을 선택하는 기업. 그게 진짜 글로벌 기업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본사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베트남 경제 상황을 총정리하고 있었어요. 숫자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먼저 협력업체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삼성과 거래하던 420개 업체 중 120개가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추가로 180개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공장 가동률을 낮췄죠. 멀쩡한 업체는 120개 뿐이었습니다. 실업자는 8만 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5만 명을 넘어섰어요. 협력업체 구조조정까지 합치면 실직자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 외곽산업단지 인근 아파트 가격이 평균 25% 떨어졌어요. 일부 지역은 40%까지 폭락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 위기에 빠졌죠. 착공했던 신규 아파트 단지 50개가 공사 중단됐습니다. 반쯤 지어진 건물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어요. 증시는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삼성 발표 직후 7% 폭락한 호치민 지수는 석 달이 지난 지금도 발표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감소율은 45%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GDP 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6.5%에서 4.5%로 낮췄어요. 2%포인트 하락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베트남 GDP가 약 1000조 원이니까 2%는 20조 원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20조 원이에요. 세수 감소도 심각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5,200억 원을 더 받으려고 세율을 올렸죠.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이 줄어들었어요. 삼성 물량 감소로 1조 2천억 원이 사라졌고 협력업체 폐업으로 추가 2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세도 줄었어요. 총 5조 원의 세수가 증발했습니다. 5,200억을 벌려다가 5조를 잃은 겁니다. 모든 손실을 합산했습니다. 협력업체 폐업 손실 30조 원, 부동산 가치 하락 50조 원, 증시, 시가총액 감소 30조 원, GDP 성장 둔화 20조 원,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인한 기회비용 100조 원, 그리고 앞으로 삼성 공장이 실제로 인도로 이전되면서 발생할 추가 손실 70조 원, 총합 300조 원이었습니다. 5,200억 원을 욕심내다가 300조 원을 날린 겁니다. 비율로 계산하면 무려 577배예요. 1원을 벌려다가 577원을 잃은 셈이었죠. 역사상 최악의 경제적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결론을 썼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40조 원 투자했으니 떠나지 못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 기업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떠날 뿐입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저는 뚜원을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뚜원의 얼굴은 석 달 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마크, 오랜만이야. 뚜원,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지. 뚜원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매일 협력업체 사장들한테 전화와 살려달라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중앙정부는 뭐해? 아무것도 안 해. 아직도 자기들 잘못이 아니래. 삼성이 원래 가려던 거였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뚜원, 솔직히 물어볼게. 후회해? 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후회하지. 매일 후회해. 그때 내가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어. 중앙정부를 설득했어야 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잖아. 그래, 늦었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최종 손실 집계야. 뚜원이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300조 원? 응. 5,200억 벌려다가 300조를 날렸어. 뚜원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미쳤었구나. 미친 게 아니야. 뚜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만했던 거야. 한국 기업을 무시했고 삼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 신뢰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고. 뚜원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시간밖에 없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어.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노이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 일상 뒤에 300조 원의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크, 고마워. 뚜원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자네가 계속 경고해줬는데 내가 듣지 않았어. 미안해. 친구잖아. 저도 일어섰습니다. 다음엔 더 잘하길 바랄게. 뚜원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베트남은 40조 원이 있으니 삼성이 못 떠난다고 믿었어요. 틀렸습니다. 신뢰가 깨지면 40조도 400조도 소용없어요. 둘째, 한국 기업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다른 길을 찾을 뿐이에요.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교훈은 남깁니다. 셋째, 파트너를 적으로 만들면 모두가 집니다. 베트남은 졌고 노동자들은 고통받았습니다.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본사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베트남 삼성 사태 최종 분석. 신뢰의 무게는 40조보다 무겁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한국 기업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품격이었습니다. 복수보다 사람을 선택하고 이익보다 파트너십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한국이 성공한 이유입니다.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